네, 이번 시간에는 신분제 동요와 농민봉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분제 동요와 농민봉기.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농민들 중에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분홍층이라고 했죠. 이 분홍층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양반이 되고 싶다, 신분을 좀 상승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양반들 중에도요, 일당 전제와 한 붕당의 권력을 차지하고 좌지우지하거나 또 세도 가문으로 한 가문이 권력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치판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양반들은 과거 시험에 붙어가지고 관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지 못하니까 실업자죠. 요즘 말로 치면 실업자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몰락한 양반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신분제가 많이 뒤죽박죽이 되어지죠. 자, 볼게요. 신분제에서의 동요와 상민층의 분화. 그래서 양반층 분화. 첫 번째, 붕당 정치의 변질과 세도 정치로 인해서 소수 양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지죠. 뭔가 일당 전제와 그 특정 붕당, 특히 이제 노론이 주로였죠. 노론 붕당에 속한 양반들만 권력을 잡다가 이제는 노론도 아니고 한 집안, 안동, 김씨, 풍양족씨 같은 그 집안 사람들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곳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무슨 일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아예 그 집안에 못 들면은 그냥 몰락해 열받았지만 왔지만 아예 몰락한 양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잔반이라고 부릅니다. 잔반.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급식 드실 때, 밥 먹을 때 음식물 남기지 맙시다. 잔반 남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차별철폐 운동, 서울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선시대 원래 서울든 처벌 자식들 같은 경우는 관직에도 이제 과거 시험도 못 보게 이렇게 막았잖아요. 근데 이유가 되면서 조금씩 서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차별들을 조금씩 이렇게 완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정조 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박제가 이런 서울 출신들이 규장과 검서관에 임명되어지면서 관직에 진출하죠. 그리고 납속 등을 통해서 지위를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납속이라는 것은 약간 특히 이제 임진왜란 이럴 때 많이 쓰이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좀 많이 쓰였는데요. 아예 국가가 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마를 내가 기부금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라에 바치면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신분을 좀 올려주는, 그리고 관직도 줘요. 물론 실질적인 관직이 아니라 명예직을 할지라도 그냥 평민이 관직에 올라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당시에 문반과 무반 관리를 지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는요. 그렇기 때문에 평민이라고 할지라도 관직에 나가면 양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고선 국가에다 돈을 내고선 벼슬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천민들도 내가 돈을 내고선 천민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상민, 평민의 지위를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납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분제도가 많이 흔들리게 되어지죠. 두 번째, 상민층의 분화입니다. 농업 생산력 증대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누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분홍층, 돈이 많이 생긴 분홍층이 생겨요. 근데 분홍층들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 가지 신분적인 상민이라는 것에서 신분적인 제약이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옆집에 양반, 정말 쟤는요 잔반이어가지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비 오면은 집안에서 물 다 새고요 이래도 그 사람이 지나갈 때는 머리 숙여서 인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이 굽겠죠. 아, 돈도 없네, 난 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홍층들도 무슨 욕심이 생겨요? 저 양반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겠죠. 난 돈은 있으니까. 그래서 납속, 재산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그 신분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납속이나 공명첩 들어보죠. 공명첩. 그래서 공명첩도 공명, 비어있는, 비올공, 이름명, 이름이 비어있는 벼슬 임명장이에요. 이걸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건데, 비공식적인 불법도 있죠. 족보 매입. 양반집에 족보를 사가지고 내가 거기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양반의 신분을 획득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져. 처음에는 양반이라는 게 원래 특권층이잖아요. 10%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당시에 이제 당연하게 막 세금 안 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한 동네에 100명이 사는데 그중에 10명만 양반일 때는 나머지 90명이 100명이었으면은 뭐 10명 양반이면은 한 70명 평민 상민이고 20명 뭐 노비다 칩시다. 그럼 70명 이렇게 세금을 나눠서 n분의 1에서 냈어야 되는데
이제 100명 중에 50명이 양반이고 30명이 평민이고 20명이 노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0명이 예전에 70명 내던 것들을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세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뭐가 되려고요? 양반이 되려고 막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또 광작의 유행하면서 필요 노동력, 그렇죠? 단위 면적당 필요한 노동력의 숫자가 인원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농민들이 농토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다수의 농민들이 농토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도시로 가서 임노동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날품팔이 임노동자가 되든지, 아니면 열받으면 이제 도적이 돼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분층들이 많이 동요되게 되고요. 또 이제 다음은 노비들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비 종목법이 시행해요. 원래는 일천즉천이라 해서 부모 중에 아무나 누구라도 노비면은, 천민이면은 그 자식은 천민 노비였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양민의 수는 줄어들잖아요. 상민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상민이나 양민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좀 늘려줘야겠어요. 그러면은 다 양반이 된 사람들이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양반이 된 사람들이 끌어내리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남학생들. 선생님 군대를 2년 2개월일 때 갔단 말이에요. 2년 2개월일 때 갔는데 지금은 거의 18개월까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군 생활을 2년을 늘린다. 가만히 있을까요?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줄어드는 거는 내가 좀 더 편해지는 것은 받아들여도 더 어려워지는 건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엄청난 난리가 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양반으로 된 사람들 다시 상민으로 끌어내린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상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밑에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노비였던 사람들이 끌어올려야겠죠. 그래서 노비종목법을 시행해가지고 노비 종목 어머니의 신분에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천민이더라도 어머니가 상민이면은 어머니들 따라서 어머니 신분 따라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어머니가 천민이면은 누가 천민이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노비의 수를 점점 줄여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도 안 되니까 이제 1801년에 순조 때 공노비를 아예 해방시켜 버립니다. 공노비를 해방시켜서 아예 양민의 수를 확 늘려버리고요. 또 이 노비들 스스로 이제 납소, 노비들 중에서도 이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노비들 중에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솔거노비, 외거노비 있었죠. 솔거노비는 주인과 같이 사는 노비,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고선 주인이 바치라는 만큼 바치면은 나머지는 내가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노비들도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특히 외거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들도 이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주인한테 한꺼번에 1억 드릴게요. 저 면천, 노비 1000명부터 면제시켜주세요. 양민 되게 해주세요. 라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매년 이 노비가 막 100만원, 200만원, 가져와서 바쳤었는데 1억을 모아가지고 갖다 준다면, 알았어. 1억 받고 너 이제 천민 아니야. 라고 이제 면천을 시켜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비들도 돈마다 족보 매입도 하고, 아니면 아예 새롭게 도망가죠. 드라마 사극이 많이 나오죠. 추노라고 도망간 노비들 쫓으러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도망 이런 것들은 족보 매입이나 도망은 비합법적인 방법이겠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노비들도 뭔가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신분제도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안에 향촌에서도 지배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은 조선 후기 양반 중심 신분제의 동요는 결국엔 사족, 살인들, 양반들의 향촌 지배력을 약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기존 양반들의 향촌 지배력을 약화시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존의 원래 양반들, 우리 살인, 서원과 향을 바탕으로 힘을 얻었던 그 살인의 후예들, 사족들과 새롭게 농촌의 리더로, 향촌의 리더로 떠오르는 인물들,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광장이나 상품작물 재배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얻은 분홍층들이 나중에 양반이 된 다음에, 우리가 돈도 많고 이제 양반인데 우리가 이 동네 이끌어 가볼까? 라고 하면서 신양과 구양. 신양은 주로 이제 분홍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원래 뼈대 있는 양반 집안 아닌 거죠. 그리고 원래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인 구양. 그 사이에서 향촌 지배권을 두고서 파이팅,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향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령은 누구를 지원할까요? 원래 조선시대 후기의 수령은 이 살인 자꾸 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자꾸 뭐라 해가지고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양, 새롭게 양반이 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 구양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령에 좀 가깝게 막 다가가요. 그래서 수령님 하면서 막 같이 이렇게 막 아양을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령의 입장에서도 이 구양 사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양과 손을 잡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령과 사또들과 신양이 손을 잡으니까 상대적으로 구양의 지위는 약화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의 수령과 향리들을 감찰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구양들, 지방 사족들의 지위가 약화되게 되다 보니까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게 되어지고 관 주도의 향촌 지배가 강화되어져요. 그래서 원래 향약 같은 것도 향약도 사족들을 중심으로 지방에는 양반들을 중심으로 향약이 운영되어졌잖아요. 근데 정조 때 이후부터는 이제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족들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족들의 모임이 향회도 뭔가 원래 수령과 향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그냥 자문하는 기구,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역할을 다 잃어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수령의 역할이 세지는 게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 19세기의 세두정치기에 수령과 향리가 농민들이 막 수탈해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어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양의 대응은 구양은 이제 동족마을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럼 우리들끼리 모일 거야 하면서 지금도 보면 집성촌이라고 하죠. 한 똑같은 성씨들이 특히 이제 시골 농촌 가면은 똑같은 성씨들끼리 막 모여 있어요. 예를 들면 하회마을, 안동의 하회마을은 하회 류씨, 류성룡 집안이죠. 그 집안의 집성촌인 거죠. 이렇게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꾸려나가게 되어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그렇죠. 무슨 씨, 선생님은 진주강 씨거든요. 진주강 씨,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을 세워서 이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한다든지 동약은 향약보다 좀 작은 거예요. 동네 별로 해안가 비슷한 동약을 시행한다든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리를 유지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자, 다음은 농민의식의 성장입니다. 자, 삼정의 문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정, 군정, 황곡 이런 문란들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데 농민들도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당했는데 이제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산풍화폐 경제 발달하고요. 돈을 많이 번 농민들도 등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배우게 되고요. 글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 책도 읽게 되고요. 지식이 쌓이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 좀 생각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농민의식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개나 두레들은 농민들이 이제 조직,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사적인 사교 모임이잖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자, 그래서 이 농민들의 개 두레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끼리 뭉치게 되면서 지배층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하게 될 때는 이 개와 두레를 중심으로 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농민의식이 성장하죠. 그래서 서당 교육, 서당이 보편화되어지고 서당이 많이 확산되어지면서 이제 농민들의 자식들도 농민들의 자녀들도 글을 알게 되어져요. 글을 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글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책을 본다는 것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게 돼요. 생각한다는 건 이거는 당시의 지배자들, 양반, 살인들이 정말 생각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왜 한글을 반대했을까요? 그렇죠. 평민들이 글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분명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글을 안다는 것은 양반들이 한자를 통해서 정보를 독점했던 거예요. 당시에 지식이란 건 정보잖아요. 정보를 독점하고 우리들만 글을 알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글을 모르는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너는 글 모르잖아. 우리가 좋은 정보를 줄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바탕으로 이 사족들, 양반들은 농민들이 지배하려 했단 말이야. 근데 농민들이 글을 아는 순간 정보의 독점이 깨지는 거예요. 정보의 독점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반들 중에는 그렇게 한글의 보급을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또 장시에서 서로 만나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어느 동네는 어땠대, 어느 동네는 수령이 수탈하다가 농민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보쌈에다 갖다 버렸대. 그랬더니 임금님이 암행어사 보내가지고 잘 처리해줬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저 망할 놈의 수령 맨날 못 뜯어가는데 우리도 갖다가 보쌈에다 그냥 볼기짝을 때려서 갖다 버려버릴까? 이런 정보들, 다른 동네의 정보들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상도 들어옵니다. 특히 17세기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들의 바탕으로 천주교가 소개되어지죠. 천주교. 천주교는 원래 서학이라고 해서 이제 학문적인 측면에서 들여왔거든요. 특히 이제 니마도 마테오 리츠가 쓴 천주신의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특히 실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책을 보고선 천주교를 믿게 돼요. 하나님 믿게 돼요. 그래서 천주교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조선의 천주교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되게 특이하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유럽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천주교를 전파한 다음에 이렇게 신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조선은 특이하게 책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책을 읽은 우리 민족 책 좋아하잖아요. 책을 읽은 사람들이 천주님 하나님이 계시네 믿어볼까 하고 믿고선 막 신자가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천주교 교구에 청해가지고 주문모라고 하는 이제 천주교 신부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져. 그러니까 신부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먼저 신자가 생기고 우리도 신부님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신부가 들어온 케이스예요.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천주교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뭘까요? 평등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사상. 남녀가 평등하다, 어린아이 어른이 평등하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이 신분제라든지 경제적 불평등에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 천주교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이라는 것도 창시하죠. 경주의 몰락한 양반, 잔반 출신이었던 최재우라는 인물이 창시한 게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선이라는 것은 약간 선사상,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전통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교류에다가 민간 신앙을 통합해서 창시한 게 인내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 모든 사람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라는 사상의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종교가 동학이죠. 서학의 반대, 천주교의 반대에서 동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 동학도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게 했던 동학의 내용들 중에 매력을 끌게 했던 것은 서학인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평등하다, 인간은 귀하고 평등하다는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서학이나 동학이나 뜻으로는 반대지만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거 그리고 평등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글도 알게 되고요, 새로운 지식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상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냥 지배층이 괴롭히면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저항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하층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라는 것이 이제 깃발을 높이 든다라는 뜻이에요. 깃발 들고 뭐예요? 시위하는 거죠. 데모하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세도정치계 3종의 문란 등으로 미륵신앙, 예언사상 등이 유행합니다. 이게 원래 되게 세상이 혼란해지면은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종교의 힘이 되게 세져요. 특히 미륵신앙은 미륵불은 불교에서 미래에 오셔서 교회로 치면 구세주예요. 메시아. 그래서 백성들이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뭔가 세상이 끝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 거기서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륵신앙,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메시아, 불교에서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미륵불을 기다리거나 예언사상, 정감록,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정감록,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농민들의 사회의식도 성장했죠. 아까 서당 교육 이런 것 통해서 의식도 성장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청, 벽서, 투서,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죠. 소청에서 뭐가 안 됩니다. 항의문도 해보고, 이제 밤에 몰래서 관아에다가 이제 요즘은 대자보죠. 이런 것들도 막 써가지고, 뭐뭐 수령, 뭐뭐해서 뭐 잘못했다, 이거 고쳐라, 이렇게 막 대자보도 몰래 붙이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적극적인 저항, 항조, 거세, 집단사회, 세금을 안 내버려요. 세금을 안 내거나, 아예 집단 시위하거나, 이러한 항조나 거세, 집단 시위 같은 적극적인 저항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19세기에 크게 되게 유명한 두 개의 봉기가 있죠. 첫 번째는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
자, 홍경래는 이제 평안도 지역의 잔반 몰락한 양반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권의 수탈에 대한 저항으로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몰락 양반 홍경래는 원래 몇 번이나 과거 시험 보고 막 이랬는데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있고 이랬는데 평안도 지역은 특히나 또 조선 사회에서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관직에 많이 등용시키지 마라 이러한 그 원칙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당시에 조선에서도 팔도 중에서도 평안도 출신에 대한 차별이 좀 많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불만들을 모아가지고 홍경래를 중심으로 농민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청천과 이북 지역을 다 점령하고서 나중에 관군에 진압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조선시대 한바탕 큰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던 그러한 난이 바로 홍경래 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안도 지역을 전부 다 점령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했던 거죠. 최근에는 이 홍경래의 난에 대한 좀 다른 해석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아니라 이게 그 안에서 지배층들끼리의 뭔가 경제 관계에 의한 다툼이다라고 얘기하는 해석들도 있긴 한데요. 뭐 아직은 뭐 그게 교과서에 실리지는 않았으니까 홍경래의 난은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권의 삼정의 문란 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러한 농민 봉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임슬농민 봉기입니다. 임슬농민 봉기는 관리들,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 자체가 관리들의 부정부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 그래서 이건 진주에서 시작됐어요. 진주에서 시작됐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라는 지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진주의 유계춘이라는 양반의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진주선을 점령하고 관할을 습격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집니다. 근데 이건 진주에서 시작되는데 중요한 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낙신이라고 하는 이제 경상도 병마 절도사 얘가 이제 너무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일으킨 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암행어사 박규수라고 이제 나중에 되게 근현대 볼 때 중요한 분 나오거든요. 박규수가 이렇게 안핵산으로 파견되기도 해요. 안핵산은 이제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 보내는 관리를 안핵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슬농민 봉기 특히 진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난리 봉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토벌하고 진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만나보고 뭐가 문제야, 너네가 원하는 건 뭐니, 뭐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삼정 이정청, 삼정이 잘못됐잖아요. 군정 전정 환국. 그래서 이거를 이정 바로 잡는 삼정 이정청. 요즘은 좀 뭐 세금 개혁기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안핵사를 파견하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끝났다라는 얘기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성의 지위 변화입니다. 자, 배경 성리학적 예법의 영향으로 가부장적 사회질서가 강조되면서 이전 시대 고려시대도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전기에 비해서도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녀 균분 상속, 부모의 재산은 자녀들이 n분의 1 골로 나눠 가졌지만 이제 장자 중심의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균분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가졌으니까 자녀들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죠. 근데 이제 맏아들, 첫째 아들한테 재산을 다 준다는 얘기는 첫째 아들만 이제 재산을 받고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는 친정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뭐 율곡이 어머니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자기 친정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집살이가 일반화되어지고 여성의 삼종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은 이제 평생 남자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죽고 나면은 아들 이렇게 평생 남자의 지도를 따라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혼도 금지하고 고려시대는 상대적으로 재혼이 자유로웠잖아요. 그렇죠. 재혼한 여자들은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재혼한 여자의 자식은 과거 시험도 못 볼 정도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랄까 정절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연렵이 이런 것들 많이 세워져. 연렵이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그 가문과 그 동네에 뭔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여성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신문제의 동요와 농민봉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조선시대 후기, 특히 이제 양난의 중심, 양난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죠. 양난의 중심으로 조선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뿐 아니라 신분제, 사회 구조 자체도 많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